또 본머스는 3자 플레이를 통한 직선적인 전개로 토트넘의 맨투맨 압박을 풀어냈습니다. 맨투맨 수비가 상대를 1대1로 누를 수 있지만 볼이 이동하는 동안 시선을 뺏기며 제3자의 움직임에 당하기 쉬운 허점을 이용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토트넘이 맨시티를 원정에서 2대0으로 잡았지만 홈에서는 본머스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지난 맨시티전 상대의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을 공략하는 다이렉트한 롱볼로 재미를 본 토트넘은 중위권팀 본머스를 상대로는 짧은 패스를 통한 빌드업을 준비했지만 슈팅 숫자 5대20, 기대 득점 0.19 대 1.59로 밀리며 완패하고 말았는데요. 토트넘이 본머스에게 고전한 이유를 분석해보겠습니다. 흔들리는 빌드업. 토트넘은 1차 빌드업 시 뽀백이 넓게 찢어지고 그 앞에 팔리냐와 벤탄쿠르를 두는 4-2 빌드업 구조를 취했습니다. 이를 상대로 본머스는 10번 미드필더를 투톱으로 올리고 8번이 한 칸 전진, 6번이 한 칸 내려서는 다이아몬드 4-4-2 하이블록을 준비했는데요. 4명의 공격수가 상대 뽀백을 압박하고 전진한 8번이 상대 3선을 견제, 6번이 상대 10번 사르를 압박했습니다. 이때 토트넘은 3선에서 2대1, 후방에서 6대5 내지는 7대5의 수적 우위를 점했고 이러한 수적 우위를 활용해 짧은 빌드업으로 압박을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지난 라운드 롱볼로 재미를 봤지만 이렇게 다이렉트한 공격과 많은 에너지를 통한 축구만 고집한다면 긴 시즌 동안 챔피언스 리그까지 소화해야 하는 토트넘의 입장에서 과부하가 올 수 있으며 전술적 유연함을 갖춘 토마스 프랭크는 이번 경기 짧은 패스를 통한 공격 전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리그 내 가장 조직적인 전방 압박을 구사하는 팀 중 하나인 이라올라의 본머스였습니다. 본머스는 하이블록에서의 수적 열세를 조직적인 압박 체계와 많은 활동량으로 상쇄시켰는데요. 비카리오가 볼 소유 시 우측 투톱으로 전진한 10번은 반더벤이 아닌 전진한 8번과 함께 상대 3선을 우선적으로 견제합니다. 이렇게 되면 반더벤을 제외한 후방의 선수들이 모두 묶이게 되고 빌드업이 좋은 로메로를 차단하고 반더벤에게 볼을 유도하게 되는데요. 반더벤도 빌드업이 좋지만 본머스의 노림수는 발밑이 좋지 않은 스펜스였습니다. 볼이 반더벤에게 연결되면 본머스는 3선을 막던 10번이 반더벤을 압박하고 8번 역시 가까운 3선으로 땡겨오면서 먼 쪽을 비우고 볼 쪽에서 수적 동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오른발잡이지만 왼쪽에선 스펜스는 왼발로 몸을 열면서 볼을 받지 못했고 오른발로 몸을 닫고 볼을 받으면서 백패스로 선택이 제한됩니다. 반더벤은 선택지가 줄어들고 또 뽀백이 아주 넓게 찢어지다 보니 사이드에 몰리면서 반더벤은 오직 히샬리송을 향한 전진 패스를 강제받았고 선택지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본머스는 손쉽게 빌드업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4-2 빌드업 구조를 갖출 때 본머스는 다이아몬드 4-4-2 하이블록을 갖추고 이때 반더벤을 제외한 나머지를 1대1로 묶으면서 반더벤에게 빌드업을 유도합니다. 볼이 이동하는 동안 본머스가 볼 쪽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선택지가 없어진 반더벤은 전방으로 전진 패스를 강제받고 본머스가 손쉽게 빌드업을 끊어냅니다. 그렇다고 토트넘이 다이렉트한 공격을 아예 시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라인이 높은 맨시티를 상대로는 수비 라인 뒷공간을 공략했다면 전방 압박이 거센 본머스를 상대로는 벌어지는 라인 사이 간격을 공략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히샬리송이 센터백과의 경합에서 계속 밀리면서 라인 사이 간격을 제대로 공략할 수 없었습니다. 토트넘이 굉장히 넓게 벌어진 빌드업 구조를 활용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간격이 멀기 때문에 볼이 이동하는 동안 본머스 선수들이 볼 쪽으로 이동하면서 수적 열세를 상쇄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간격이 가깝다면 선수보다 볼이 더 먼저 이동하여 수적 우위를 활용하기 용이할 텐데요. 많은 팀들이 빌드업 시 후방에서부터 중앙을 과부하시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프랭크는 브렌트포드 시절에도 넓게 찢어진 4백과 2명의 6번을 활용한 4-2-1차 빌드업을 잘 활용했고 공간을 넓게 활용하여 상대의 뛰는 거리를 늘리고 체계적인 3자 패스 연계로 수적 우위를 활용했었는데요. 이런 빌드업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토트넘입니다. 이번 시즌 상대의 사이드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폭발적인 기동력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스펜스는 빌드업 상황에서는 다소 마이너스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후반에는 좌측면 전개 시 스펜스를 중앙으로 이동시켜 상대를 끌고 들어가며 존슨에게 연결하는 패턴을 더 자주 가져가는 변화를 줬지만 존슨은 좌측면에서의 온더볼에서 강점이 없었고 이후 우도기와 오도베르가 투입되면서 이 패턴이 몇 차례 통하기 시작했고 우측면으로 옮긴 스펜스도 한결 안정된 공격 전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머스가 조직적인 전방 압박으로 토트넘의 빌드업을 무력화시켰고, 볼을 끊어내면 정비가 되지 않은 토트넘 수비를 빠르게 공격하여 수차례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창의성 부족과 크로스 의존, 미들서드 이상에서도 토트넘은 포백이 넓게 벌어지고 이때 좌우가 비대칭적인 구조를 취합니다. 좌측면 공격 상황에서는 존슨에게 볼이 오픈될 때 스펜스가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을 시도하고 포로가 안으로 들어오는 후방 수비 구조를 갖췄고, 우측면 공격에서는 주로 쿠두스가 1대1을 시도했으며 포로 역시 뒤를 받치거나 오버래핑으로 공격을 지원하고, 이때 스펜스가 안으로 들어와 후방 수비 구조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상대를 밀어내도 파이널 서드에서 뾰족한 공격의 수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사르가 10번 자리에 배치된 중원은 뛰어난 기동력을 갖추지만 창의성을 갖추지 못하면서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 조직을 깨트릴 번뜩이는 공격이 전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드에서의 크로스에 의존하게 되고 박스 안에 충분한 숫자의 수비를 투입한 본머스에게 막히며 전반전 단 한 차례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메디슨이 부상인 가운데 이적 시장 막판 영입한 사비 시몬스를 활용해 공격에서의 창의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느슨해진 수비 집중력, 지난 맨시티전 조직적인 전방 압박과 촘촘한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높은 수비 집중력을 보여줬던 토트넘인데요. 하지만 긴장이 풀어졌을까요?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 조직이 다소 느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상대가 파이널 서드에 도달했을 때 계속해서 틈을 보였고, 결국 전반 5분 만에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당하며 이른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토트넘은 좌측면을 점프시켜 1대1 맨투맨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을 펼쳤는데요. 이때 본머스는 다이렉트한 공격으로 토트넘의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을 공략했습니다. 발빠른 이성 공격수들이 뒷공간으로 침투하며 직접 찬스를 갖기도 했고, 센터백들에게 볼이 끊겨도 뒷걸음질 치면서 클리어링 하다 보니 가까운 거리에 떨어진 세컨볼을 이바니우송과 기동력이 좋은 중원에서 획득하며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자신들이 맨시티를 공략했던 패턴과 유사한 방식으로 본머스에게 당한 토트넘입니다. 또 본머스는 3자 플레이를 통한 직선적인 전개로 토트넘의 맨투맨 압박을 풀어냈습니다. 맨투맨 수비가 상대를 1대1로 누를 수 있지만 볼이 이동하는 동안 시선을 뺏기며 제3자의 움직임에 당하기 쉬운 허점을 이용했는데요. 레프트윙에게 볼이 이동하는 동안 마크맨 등 뒤에서 전진하는 레프트백에게 연결, 포워드에게 볼이 이동하는 동안 침투에 들어가는 윙어에게 연결, 상대의 압박을 역이용한 원투 패스 등으로 토트넘의 맨투맨 압박을 풀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토트넘은 본머스의 공격을 제어하지 못하며 경기 내내 20개의 슈팅을 허용하며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다이렉트하고 에너제틱한 축구로 재미를 본 토트넘이 이번엔 중위권 팀을 상대로 풀어가는 축구를 시도했지만 압박이 좋은 본머스에게 눌리고 말았고, 오히려 상대의 다이렉트하고 에너제틱한 축구에 당하고 말았으며 전방에서의 창의성은 앞으로의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